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손자병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13편으로 이루어진 손자병법의 첫 번째인 시계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한자로 먼저 시, 셀, 개를 쓰는 시계편은 그 뜻 그대로 먼저 계산해라, 먼저 알아봐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3편의 구성 중 이 시계편이 가장 첫 번째에 배치되어 있어요. 때문에 시계편의 내용은 전투를 하는 방법보다는 전쟁 그 자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계편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 줄씩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본문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아무래도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글자 수에 비해서 담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길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 불찰야. 손자는 말했다 이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큰일, 삶과 죽음이 갈리는 자리, 존속과 멸망의 길,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첫 문장은 중요하지만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손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나라의 큰일이고 수많은 이들의 생사가 걸려 있으며 나라의 존속과 멸망이 갈리는 것이니 잘 살펴서, 즉 잘 계산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산기 먼저 두들겨보고 각이 나오면 전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거나 위험해질 수 있으니 전쟁을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손자는 언제나 이기는 전쟁만을 할 것, 정확히는 이익이 되는 전쟁만을 할 것을 주장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투 자체에서는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라가 힘을 잃고 백성이 손해를 보는 전쟁이라면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익이 되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문장을 보면 고, 경지, 이호사, 교지, 이계, 이색, 기정. 그러므로 5가지 일로서 따져보고 계책으로서 그것을 비교하고 그 실제 상황을 탐구한다. 1왈 도, 2왈 천, 3왈 지, 4왈 장, 5왈 법입니다. 첫 번째는 도, 두 번째는 천, 세 번째는 지, 네 번째는 장, 다섯 번째는 법이다. 좀 부드럽게 해석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이라는 것은 5가지 일로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는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 기후, 날씨 같은 것이고, 세 번째는 지리와 지형이며, 네 번째는 장수이고, 다섯 번째는 군법이다. 손자는 먼저 이 5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부합하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지도 말고 5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제서야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 5가지가 바로 도, 천, 지, 장, 법인데, 그게 정확히 뭔지, 어떻게 뭘 따져야 하는지는 다음 문장에 나와요. 도자, 영민여상, 동의야,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불외위. 도라는 것은 백성과 위의 뜻을 갖게 합니다. 함께 죽을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으며 위태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정리해보면 도라는 것은 전쟁에 참가하는 백성, 즉 세력의 구성원이 윗사람인 주군과 그 뜻을 따르는 지휘관과 뜻이 같고, 리더의 명분에 호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명분에 호응해 함께하게 되니 죽음도 삶도 생각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군주는 명분이 옳은 그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목표를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 손자가 말하는 도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 조건을 이어서 보면 천자, 음양, 한서, 시제야. 하늘이라는 것은 음과 양, 추위와 더위, 때, 계절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천이란 음양의 변화와 추위와 더위, 즉 계절과 시기의 변화를 말하니 이를 잘 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 전쟁을 하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병사들의 작은 부상이 심각한 손해로 커질 수도 있고, 벌레, 모기, 해충, 전염병 같은 것들도 걱정해야겠죠? 너무 추운 겨울에 전쟁을 하면 가을이 지나서 더 이상 수확할 곡식이 없으니 전쟁이 길어질 경우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원정을 나가는 경우에도 야영을 해야 하는 군사들이 따뜻한 숙소를 확보할 수 없으니 밤에도 원활한 휴식을 하지 못하는 등 장기전에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날씨나 기후, 계절과 같이 하늘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천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지자, 원근, 허미, 광협, 사생야. 지라는 것은 멀고 가까움, 험함과 평이함,
넓고 좁음, 죽고 사는 형세이다 라는 뜻인데, 지는 전쟁을 하는 지역의 멀고 가까움, 그 지역의 험준함과 평이함, 넓고 좁음, 전투를 펼쳤을 때 그 지형이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그 지형이 주는 삶과 죽음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 원정을 나가면 전장까지 보급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가는 원정길이 멀어서 군사력의 손실은 없을지, 전장이 될 격전지의 지형은 어떤지, 그 지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넓고 좁음과 험함과 평이함의 지형이 우리 군과 상대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장자, 지, 신, 인, 용, 엄야. 장수란 것은 지혜, 신의, 어지름, 용기, 엄격함이다 라는 거예요. 장이 훨씬 심플하죠.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좋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볼 때 그 장수가 지혜, 신의, 어지름, 용기, 엄격함의 5가지를 갖추었는지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모두 갖춘 장수는 지혜로우며 신의가 있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결단하며 행동해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공평무지한 엄격함을 갖춘, 균형을 갖춘 리더가 되겠죠. 이는 첫 번째 조건인 도에서 말하는 명분의 중요성이 전체적인 전쟁을 이끄는 힘과 목표가 된다면, 장에서는 전쟁 중 병사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한 방향으로 통솔하는 힘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는 좋은 장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법자, 곡제, 관도, 주용야. 법이라는 것은 곡제, 관도, 주용이다 라는 뜻인데, 이를 해석하려면 곡제, 관도, 주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곡제란 곡이라는 단위에 맞춘 부대의 편제입니다. 곡은 대충 1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말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에서 대대 정도의 부대 단위이고, 관도는 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전체적인 제도를 말하는데 지휘체계부터 명령이나 통솔을 위한 직책과 위기 질서, 즉 군 전반의 룰을 말합니다. 마지막 주용은 식량이나 군수품, 병력의 운용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법이란 곡제, 관도, 주용이다 라는 것은, 법이란 군대의 조직 편성과 위계, 체계를 정비해 분명히 하고 군수품과 병력을 운용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분이 있고 좋은 장수만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잘 굴릴 시스템도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마무리 문장으로 가면, 범차오자, 장막불문, 지지자승, 부지자, 불승, 무릇 이 5가지는 장수라면 듣지 않은 이가 없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승리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쉽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다 정리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도, 천, 지, 장, 법 5가지의 요건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도는 명분과 합의, 천은 기후와 계절, 지는 지리와 지형, 장은 장수의 현명함과 용맹함, 법은 법의 정립과 집행력. 이 5가지는 장수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자가 승리하고 그러지 못한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이 5가지를 시기에 먼저 계산해보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전쟁의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도 들어맞는 내용이죠. 자, 어떤가요? 손자가 제시한 전쟁을 고려하는 5가지 기준이 적합해 보이나요? 아니면 너무 당연해 보이나요? 그렇다면 이 기준은 정말 유의미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입니다.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패배한 원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손자가 말한 도, 천, 지, 장, 법 5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왜 이 전쟁이 실패하게 됐는지를 거의 다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손자의 기준으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 즉 명분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한 이유는 단순히 영토 때문만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영국과의 무역을 다시 시작하며 나폴레옹이 만든 대륙봉 세령을 어기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쟁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약했다는 거죠. 나폴레옹의 군대인 그랑다르메, 즉 대육군은 프랑스 군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병사들이 섞여 있었고, 이들은 러시아와 싸워야 할 이유가 프랑스만큼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손자가 말한 도에서 어긋납니다. 백성과 뜻이 하나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적합한 명분에 따른 내부의 결속과 공감이라는 도가 적절하게 검토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천, 즉 계절과 기후입니다. 러시아 원정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러시아의 겨울이죠. 1812년 여름,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은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조금씩 후퇴하며 계속 시간을 끈 러시아 군대의 작전으로 인해 발을 묶이며 전쟁이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안 그래도 추운 러시아에서 겨울이라는 계절까지 겹치면서 감당하기 힘든 추위를 맞이하게 된 거죠. 혹한, 눈보라, 얼어붙은 길, 얼어 죽는 병사들.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후가 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손자와 말한 것처럼 추위와 더위, 시기의 변화를 잘 따져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프랑스군은 이 천의 조건을 무시하고 전쟁을 벌였고 반대로 러시아군은 이 천의 조건을 고려해서 전쟁을 이끌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 즉 거리와 지형입니다. 프랑스에서 러시아의 중심부까지 거리는 약 2,800km. 보급선을 유지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리죠. 게다가 러시아군은 후퇴하면서 마을과 곡식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60만 명에 달하는 대육군의 보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했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른바 상처뿐인 승리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손자가 말한 멀고 가까움, 험함과 평이함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의 광대한 지형은 침략자들에게 극도로 불리한 전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장, 즉 장수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긴 한데 나폴레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술가 중 한 명이자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와 세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지휘관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를 실패한 리더 또는 무모한 전쟁광으로 비판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원정이죠. 러시아군이 조기에 항복할 것이라는 오판이나 모스크바 점령 후에도 협상을 기대하며 충분하지 않은 보급품을 믿고 머무른 판단, 겨울이 오기 전에 철수 타이밍을 놓친 치명적 판단.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손자가 말한 장수의 지혜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전쟁은 지혜롭고 이성적인 계산이 부족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법입니다.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체계적인 군대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역을 휩쓸 수 있었고 러시아 원정 직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완벽한 질서 속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군대라고 평가되었으나 러시아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이들을 묶고 있던 법과 체계보다 개인과 무리의 생존 본능과 이익이 우선시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었고 원정 말기가 되자 대육군은 부대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민가와 민간인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등 더 이상 법과 제도 아래 있는 정규군이 아닌 통제불능의 폭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자가 제시한 5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법의 조건을 만족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 대육군은 도, 천, 지, 장이라는 나머지 조건의 미흡함으로 인해 법의 조건조차 상실한 군대가 된 채 60만의 대군 중 고작 10만 명도 살아오지 못한 참혹한 패배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손자가 말했던 것처럼 전쟁이란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계산해야 했고 그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프랑스군은 아무리 강한 군대였다 하더라도 결국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쓰인 병법서가 근대와 현대의 전쟁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온 역사 속 전쟁을 분석하는 게 마치 결과만을 보고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9세기에 일어난 전쟁을 무려 2500년이나 이전에 쓰인 병법서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손자병법이 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검토해야 하는 5가지 조건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5가지 기준은 우리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이 5가지를 생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적 또한 치밀하게 전쟁의 유불리, 이익, 불이익을 계산하고 있을 테니 이에 대해 7가지 계책을 통해 적과 나를 상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계책을 7개라고 하는데 분량 조절의 실패로 다음 시간에 시계편의 나머지 내용을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난번에 손자병법은 사실 0편이라고 할 만큼 프롤로그라고 할 만큼 소개 영상에 가까워서 이번 편이 진짜 손자병법의 내용을 다루는 첫 시간이었는데 재밌었나요? 재미있으셨거나 더 내용이 궁금한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좀 더 알아보거나 추가 설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